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생활 속에 꼭 필요한 법률 상식, 그 법이 알고 싶다 준비되어 있고요. 네, 이어지는 세대 공감 토크 라떼는 마리아에서는요. 그리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추억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11월 11일 월요일이고요. 혹시 문자에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뭐 수익률 200% 보장. 이걸 믿고 이 리딩방에 가입해서 거액을 사기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죠. 네. 오늘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해서요. 네, 그리고 오늘이 11월 11일 그 유명한 막대과자 데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땡땡데이 기념일만 무려 60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대체 우리는 언제부터 무슨 데이 기념일을 챙기게 됐을까요? 잠시 후 라떼는 마리아에서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임주혜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제주 비양도 부근에서 어선인 금성호가 좌초된 지 나흘이 지났지만 실종자 12명 중 2명의 시신만 발견됐을 뿐 실종자 수색에 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사고 소식입니다. 자세한 사고 경위를 좀 전해주시죠. 네, 금성호는요, 주로 고등어와 삼치 등을 잡는 대형 선박이었는데요. 지난 8일 오전 4시 31분께 제주 비양도 북서쪽 약 22km 해상에서 배가 기울고 있다는 신고 후 완전히 침몰됐습니다. 금성호는 사고 당시 고등어 등을 잡아 우연 쪽 그물을 모아둔 상태였는데 이 때문에 무게가 오른쪽으로 쏠리며 침몰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사고로 승선원 27명 중 15명은 인근 선박에 의해 구조가 됐으나 이 중 한국인 2명이 숨졌습니다. 나머지 승선원 12명은 실종 상태였지만 이들 중 1명의 시신이 9일 야간 수색에서 처음으로 발견되면서 사망자는 3명으로 늘고 실종자는 11명이 됐는데요. 이후 오늘 새벽 0시 30분께 금성호 추정 시신이 한 구 더 발견이 되면서 제주항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망자 4명, 실종자 10명 이렇게 됐는데 가족들이 정말 가슴을 졸일 텐데 야간 수색에서 발견된 실종자의 신원은 밝혀졌습니까? 네, 해경에 따르면 지난 9일 발견된 실종자 시신은 한국인 선원 갑판장 60대 A씨로 선체 주변 해저면 92m 지점에서 해군 원격 조종 수중 로봇에 의해 발견이 됐습니다. 또 추가 시신 한 구 역시 선체에서 발견이 되었고 60대 선원으로 밝혀졌는데요. 사고 당시 구조된 선원 진술 등에 따르면 조리장과 어로장 등 2명이 조리실과 조타실 등 선내에 있던 것으로 알려져 선체 주변에서 발견이 되었다면 이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이 됐지만 조리장과 어로장이 아닌 갑판장 A씨가 선체 주변에서 발견이 되면서 나머지 실종자들도 선체 주변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추정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선체가 완전히 오른쪽으로 뒤집어지게 되면서요. 작업 중 갑판 위에 나와 있던 선원 대부분이 그물 속으로 빠져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해경 측의 설명입니다. 네, 그런데 현재 이 상황이 더 안타까운 건 기상 상황 역시 좋지 못해서 실종자 발견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제주 남쪽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에 따라서 북서쪽의 사고 해역 주변에는 간간히 비도 내리고 있고 동풍이 초속 9에서 16m, 파고는 1.5에서 4m로 높은 편입니다. 해경은 수중 탐색 장비를 동원해 수색을 진행하고 있지만 선체 수색은 10일 오후까지 진행되지 못했는데요. 애초에 알려진 바와는 달리 심해 잠수사 4명과 작업에 필요한 크레인 바지선이 10일 낮 12시 20분께 도착을 했고 11일인 오늘 심해 잠수사 6명이 추가로 제주에 도착할 예정이지만 기상 악화로 투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경은 사고 해역 주변의 기상 상황을 지켜보고
보면서 기상이 호전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심해 잠수사를 투입해 선체를 수색할 예정입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사고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해외 은행 계좌에 1천만 달러, 한화로 약 138억 원의 돈이 일치돼 있다면서 수혜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으니 그 돈을 모두 받게 해주겠다. 이런 황당한 메일을 받은 사연자의 소식인데요. 이 말에 속아서 마약까지 운반했던 50대 여성이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아니 메일 내용도 황당한데 마약 운반까지 하게 됐어요. 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자세히 좀 들어볼까요? 네, 지난 3월 11일 50대 여성 A씨는요. 모르는 인물로부터 메일 한 통을 받게 됩니다. 메일을 보낸 인물은요. 브라질 상파울루에 가서 자금 이체 문서에 서명하라. 그리고 다시 그 서류를 들고 캄보디아 현지 은행에 제출한 뒤 1천만 달러를 찾아가라. 이런 내용의 메일을 받은 것이죠. 이 황당한 제안을 전해들은 A씨는요. 직장 동료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이거 사기 아니냐. 다들 걱정을 했지만 A씨는 과거에 자신이 투자했던 가상화폐가 어디선가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 메일을 믿게 된 겁니다. 실제로 A씨는요. 한 달 뒤 브라질행 비행기에 올라탔고 지난 5월 4일 상파울루에 도착해 이름을 알 수 없는 또 다른 인물을 만나 여행용 가방을 넘겨받았는데요. 이 인물은 캄보디아에 있는 은행에게 줄 선물이다라고 네. 하면서 이 가방을 건넸습니다. 근데 보통 모르는 사람이 가방을 건네면 의심부터 할 텐데 그 안에 뭐가 들었는 줄 알고 이걸 덥석 받았을까요? 그러니까요. 별다른 의심 없이 A씨는 상파울루에서 이 여행용 가방을 위탁 수화물로 맡긴 뒤에 비행기를 탔고 인천국제공항의 경유해 캄보디아로 가려다 한국 세관 직원들에게 적발이 되게 되었습니다. A씨가 마약을 운반하려고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미국 마약 단속국이 사전에 이미 한국 세관에 알렸기 때문인데요. 조사 결과 A씨가 위탁 수화물로 붙인 여행용 가방에서 코카인 5.7kg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는 시가로 환산하면 11억 2천만 원어치에 달하는 상당량이었죠. 이 코카인은 블록 모양의 제모형 왁스 100개로 특수 제작이 돼 눈으로는 마약이라고 알아채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브라질에서 받은 이 여행용 가방에 본인은 코카인이 들어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야, 글쎄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몰랐을 수도 있겠구나 싶기도 하면서 어쨌든 결과 무죄로 판단이 된 거죠? 네, 그런데 처음에 이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 배심원 7명은 사실 전원이 모두 일치된 의견으로 유죄를 선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약이 들어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처음에 피고인에게 메일을 보낸 인물이 자신의 여권 사본과 함께 위조된 문서 같은 것을 함께 첨부해서 메일을 보냈기 때문에 이런 사기 행각에 속을 수도 있었다라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한 것 같습니다. 사기를 당한 A씨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마약을 운반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아서 이 마약 운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것이죠. 야, 진짜 고도로 진화된 사기 범죄가 곳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면 이거는 확실하게 의심을 좀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대학생 시절에요.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1심을 뒤집고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는 소식입니다. 근데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성매매 혐의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경찰관 A씨가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된 그 전후 상황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A씨는 대학생인 시절 2021년도에 용인시 수지구의 한 업소에서 18만 원을 주고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이 A씨는 여기가 성매매 업소인지는 전혀 몰랐고 마사지를 받으러 방문한 곳이었다. 그렇게만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마사지 샵인 줄 알고 발문을 했는데 불쾌한 냄새가 나와서
그냥 나왔다. 이런 오. 주장을 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는요. A씨가 이 성매매 업소 실장에게 18만 원을 입금한 점, 그리고 업소 측에서 이제 예약 확인 문자를 받게 되었는데 이 문자 내용이 단순히 마사지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업소에서 관리하던 장부가 있었는데 이 장부의 A씨를 이렇게 착한 놈 이렇게 기재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점을 근거로 1심에서는 성매매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했습니다. 마사지 업소에 갔다는 건 확인이 된 것 같은데 2심에서는 무죄예요. 어떻게 이렇게 판결이 났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증거나 이 사실관계의 인정은 동일했는데 이에 대한 판단이 1심과 2심에서 달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사정만으로 실제로 성매매, 성교 행위가 있었다는 점까지는 입증되지 못했다라고 본 것인데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매매 업소 장부에 이 A씨를 착한 놈이라고 기재가 돼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업소에서는 특별히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은 나쁜 놈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장부를 작성한 업소 실장은 실제로 그 성매매 현장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A씨를 착한 놈으로 기재해 둔 것은 어떤 성교 행위가 있었다는 걸 입증한다기보다는 이 A씨가 단순히 돈을 잘 입금했을 경우에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착한 놈이라고 적어놓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 2심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고 해도 성교 행위까지 있었다고 볼 만한 적접적인 증거는 없다는 점에 주목을 한 것이죠. 입증이 안 됐다. 예. 그리고 그런 데서 사람을 딱 두 가지로 평가하는군요. 나쁜 놈, 착한 놈. 네. 예, 참. 자, 마지막 이슈 가겠습니다. 네,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면서 보살펴주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캣맘이라고도 하고 캣데디라고도 부르잖아요. 네. 그런데 이 도심에서는 특히 이 캣맘과 캣데디를 둘러싼 갈등이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면서요. 올해도 어김없이 이 해묵은 갈등이 다시 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동네마다 빈번히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이 길고양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좀 불편하기 때문에 없애야 한다, 이쪽의 의견이 좀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 건데요. 이게 역시나 날 추워지면서 올해도 또 반복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동물권 보호단체 카라에 따르면 최근 올 겨울에 정말 역대급 추위가 예상된다고 하면서 6개월 이상 이 길고양이들을 돌보는 활동을 한 활동가 50여 명을 대상으로요. 길고양이 겨울집 지원에 나섰습니다. 겨울집은 길고양이가 이 혹한을 견딜 수 있도록 온기를 차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출몰하는 것을 줄일 수도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인데요. 특히 강동구에 기반한 미우캣 보호협회 역시 고양이 감기약을 사들여서 사료와 함께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혹한을 맞은 길고양이 감기 예방을 위한 것인데 하지만 이들 단체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길고양이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들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캣맘들이 건물주나 주민들과 상의 없이 급식소를 이제 설치를 해서 마찰을 빚는 게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길고양이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동물을 학대하는 일로 번지고 이런 사례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달 충남 천안에서도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쇠 막대기로 눈이 먼 고양이를 때리고 담뱃불로 머리를 지진 남성이 검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고양이들이 집 근처 쓰레기 봉투를 자꾸 뜯어서 집 주변이 지저분해져서 그랬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SNS에서도 이제 본인의 집 이외의 장소에 먹이를 주는 행위 같은 부분은 지양해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된다, 이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고요. 캣맘 캣데디가 사회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는 격앙된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날이 추워지면서 아마 저 차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차 밑에 맞아요. 또는 본넷 위에 따뜻하니까 거기에 있는 길고양이들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단풍 참 좋더라고요. 네. 이맘때쯤이면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이런 분들 많으실 텐데 울진 가보셨어요? 울진? 울진 네. 가보진 못했는데 유명한 것들은 좀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울진 하면 포항 대게찜 네. 유명하고 또 거기다가 불영사 계곡의 단풍이 정말 멋지다고 유명하더라고요. 오늘은 울진의 새로운 매력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울긋불긋 울진의 다채로운 매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드넓게 펼쳐진 짙푸른 동해바다와 보는 것만으로 식욕을 자극하는 싱싱한 대게. 이맘때면 곱게 물든 단풍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 경상북도 울진. 하지만 울진의 매력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파도 끝없이 펼쳐지는 울긋불긋 다채로운 울진의 매력 속으로 지금 여러분들을 안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정입니다. 오늘 저는 울진에 나와 있습니다. 울진이라서 그런가 마음이 뭔가 울렁울렁 벌써 좀 설레는데요. 그럼 출발할까요? 고고! 울진 여행의 마냥신이 난 제 모습 보이시죠? 근데 저기 뭐지? 폭포해변을 거닐다 보면 만날 수 있는 곳. 제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한 등기산 스카이워크. 높이 20m, 길이 135m로 조성된 이 다리는 이 중 57m가 바닥이 강화 유리로 되어 있는데요. 마치 바다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시원해. 이게 갓바위래요. 약간 거북이 등껍질처럼 생겼죠. 근데 여기서 소원을 빌면 한 가지는 꼭 이뤄진다고 하거든요. 부자 되게 해주시고 잘생긴 남자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제 소원 잘 들으셨죠? 좀 더 색다르게 울진 바다를 느끼고 싶다면 등기산 스카이워크 적극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찾은 곳은 벌써부터 이국적인 분위기가 인증샷 촬영 욕구를 자극하는 바로 이곳! 성류굴입니다. 자, 저 이제 좀 탐험하는 사람 같지 않나요? 가보시죠. 고! 자, 들어가 볼게요. 머리 조심. 오! 우와! 생각보다 너무 조그매. 성불이 머물던 곳이란 뜻의 성류굴에는 다양한 종류석, 석순, 석주들이 그야말로 장관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왕피천이 흘러들어온 지하 호수까지. 무려 2억 5천만 년의 연륜을 자랑하는 성류굴. 색다른 울진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저 너무 신나서 돌아다녔더니 진짜 눈은 만족스러운데 배가 진짜 너무 고프거든요. 감독님, 저 이제 밥 좀 먹으러 가도 되죠? 저 갈게요. 저 가요. 울진 하면 역시 대게죠? 오늘은 대게도 조금 색다르게 즐겨볼 생각인데요. 오늘 메뉴는 바로 게짜박이. 처음 보는 대게 요리의 비주얼. 게살, 게 내장이 들어있는 게짜박이를 이렇게 뜨끈뜨끈한 밥에 골고루 섞어서 한 입 먹으면 완전 매콤, 달콤, 새콤. 거기에 게살이 막 고소하게 씹혀요. 이래서 금강산도 식후경인가 봅니다. 저 싹싹 다 먹었어요. 와, 너무 맛있다. 소화도 시킬 겸 찾은 색다른 울진 여행의 다음 코스는 바로 금강송 숲길입니다. 황장봉산이라 하여 철저하게 통제 보호 관리되어 온 왕실의 소나무 금강송 숲길. 가을이라고 꼭 단풍 구경만 한다면 노노. 금강송 숲길 산책은 힐링 그 자체더라고요. 이곳은 금강송 에코리움 치유센터.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몸 건강과 정신 건강을 동시에 잡아준다는 차훈 명상을 체험했는데요. 오늘 하루 있었던 피로가 싹 풀린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좀 많이 차분해진 것 같지 않나요? 색다른
색다른 울진 여행의 대미를 장식할 곳은 한울 원자력 본부에 위치한 바로 이곳! 한울 에너지팜입니다. 한울 에너지팜은 한울 원자력 홍보관을 전면 리모델링해 만든 공간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원자력 에너지라는 주제에 친숙하고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고 있었는데요. 원자력 발전 원리를 모형을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오기에 딱이겠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차장님. 예, 안녕하세요. 울진 여행 코스에 우리 한울 에너지팜이 포함되어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저는 울진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소개 좀 해주세요. 우리 한수원은 국내 5개 원자력 본부, 그리고 해외 바라카 원자력 본부, 한강 수력 본부 등이 있습니다. 한울 원자력 본부에서 생산된 전기는 국내 전체 전력의 약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착공된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걸까요? 신한울 3, 4호기 건설은 원전 생태계 완전한 복구로 세계 최강 원전 강국의 밑거름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색다른 울진 여행 마지막 코스로 이곳을 픽한 이유는 바로 특별한 콘서트가 열릴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여러모로 이 울진이 지금 침체되어 있는데 경제 활성화에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한울 원전에 쏟아진 울진 군민의 성원에 대한 감사와 대한민국 에너지 생산의 중추를 담당하는 울진과 함께 미래를 꿈꾸자는 그림의 의미를 담았다고 하네요. 그 의미에 걸맞게 설명이 필요 없는 초특급 스페셜 가수들의 무대가 이어져 저를 비롯해 관객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안전에 중점을 두고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울진군 화이팅! 신한울 3, 4호기 화이팅! 어디로든 떠나고픈 이 가을. 멋과 맛과 힐링, 그리고 의미와 미래까지. 불긋불긋 울진의 다채로운 매력에 풍덩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번엔 최신 경제 소식을 전해드리는 더 핫한 경제 시간입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그리고 장진택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기업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현대 사회 직장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직장인이면 아무래도 뭐 보고서를 좀 잘 쓰거나 혹은 뭐 프레젠테이션 능력이 좋은 거 아닐까 싶어요. 음. 네, 그런 거는 이제 좀 약간 좀 겉으로 드러나는 거고 네. 실제적으로는 아세요? 눈치가 중요하죠. 아. 이렇게 상사분들이 뭘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이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장 기자님 진짜 땡! 물론 그 능력도 중요하긴 하죠. 근데 최근 직장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빅데이터 활용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많은 업무를 쉽게 좀 처리하기 위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좀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좀 빠르게 분석하고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한 역량이 주목받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업무 향상성 높이는 빅데이터 활용에 진심인 기업들입니다. 빅데이터가 뭐 디지털 시대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네.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실제로 기업에서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네. 먼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고객의 행동 패턴을 이해하고 시장의 변화를 빨리 예측을 해서 기업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죠. 빅데이터는 단순히 그 많은 양의 데이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흔히 또 양보다 질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빅데이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양질의 데이터를 통해서 그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따라서 이러한 빅데이터, 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이 기업의 성공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어떤 기업들이 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업무 향상성을 높이고 있는 겁니까? 자, 먼저 국내 항공기업인 K사입니다. 항공기 정비와 연료 수요 예측, 또 비행 경로 최적화 등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항공기에서 수집한 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지 정비가 있습니다.
이 예지 정비라는 건 항공기 부품이나 시스템 결함이 생길 시점을 예측하고 실제로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선체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내 항공사에서는 처음으로 K사가 도입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항공기가 모은 방대한 데이터를 토대로 항공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결함의 전조 증상을 파악하는데요. 네. 시간이 지나면서 수명이 줄어드는 부품과 시스템이 예지 정비 대상입니다. 이런 예지 정비는 수명이 남은 부품을 일정 주기에 맞춰서 미리 교체하는 예방 정비나 이미 결함이 발생한 뒤에 정비하는 사후 정비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 K사는 이 예지 정비를 수행한 이후 2024년 상반기에만 항공기 지연 운항을 54건이나 예방하는 게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국내 첨단 소재 기업인 H사는요, 주력인 첨단 소재뿐만 아니라 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또 사물 인터넷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H사는 AI 시스템 설계와 관련해서 기획 단계부터 컨설팅이 가능한 전문 인력과 기술 노하우를 갖추고 지난해부터 H사는요, 은행, 공공기관, 유통대기업, 의료기업 등을 중심으로 AI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등 성공 사례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자, H사는 향후 컨설팅, 설계, 구축 및 서비스를 아우르는 원스톱 IT 솔루션 전문 기업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직원들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활용을 적극 독려하는 그런 기업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철강회사 H사는요, 벌써 3회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페스티벌을 열고 있는데요. 이번 행사를 통해서 H사는 총 36건의 스마트 팩토리 관련 과제를 발굴했고 또 이 가운데 우수 과제 15건은 실제 포상을 하기도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주로 생산 공정에서 AI와 빅데이터를 접목해서 제조 비용을 줄이고 품질을 높이는 아이디어가 다수 채택됐다고 합니다. 이 중에 우수 과제로 선정된 것 중에 하나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질소 성분을 제어하고 쇳물 생산을 최적화하는 기술이었습니다. 또 하나가 선박, 송유관, 교량 등에 사용되는 그 두꺼운 철판인 그 후판의 생산 원가를 절감하는 그런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H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AI 인재 개발 및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 같은 페스티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해 나간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네, 범람하는 정보의 바닷속에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 기업에 꼭 맞는 옥석을 가려내는 일, 이게 필요한 시점이죠. 진작부터 기업은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58분을 넘어섰습니다. 월요일의 고민 해결사 이호선 상담심리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의 법률 해결사죠. 강성신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호선 교수님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네, 첫 번째 주제. 여러분 혹시 아파트나 빌라 이런 집합 건물에 살고 계신 분들 들어보셨죠? 깜깜이 관리비라고. 깜깜이? 예, 쉽게 말해서 이 관리비를 우리가 내고 있는데 네. 도대체 이게 어디에 쓰이든지 세부 항목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맞아. 이렇게 알 수 없는 상황들을 가리키는 이야기인데 오늘은 그래서 이 깜깜이 빌라 관리비 때문에 이웃 간의 법정 다툼까지 벌이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깜깜이 빌라 관리비 때문에 법정 소송까지 해요. 자, 자세한 이야기 꽁트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랜 아파트 생활에 지친 전 노년은 한적한 동네에서 이웃들과 정을 나누며 살기 위해서 빌라를 분양받아 오게 됐습니다. 깨끗하고 엘리베이터까지 있어서 남편과 저 단 둘만 살기에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고 생각했었죠. 딱 한 가지만 빼면 말이죠.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행복빌라 관리인 되시죠? 그렇습니다만 왜 이렇게 깐깐해 보여. 지난달보다 관리비가 또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리비 세부 내역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아니 그걸 제가 왜 보여드려야 되지? 저한테 하신 말이에요? 네. 아니, 저도 관리비를 내는 입장인데 당연히 궁금할 수 있고 볼 권리가 있죠.
어디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알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제가 다 알아서 알맞은 곳에 한두 푼 이게 허투루 쓰지도 않고 내가 잘해요. 어? 이웃끼리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지. 그걸 뭐 오시자마자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따지고 그러세요? 아니 왜 그렇게 또 꽁꽁 감춰두고 정보를 또 장부를 안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혹시 딴 주머니 차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관리비 막 빼돌리고 막 아니 이러는 이보세요. 거? 예? 말이면 단 줄 알아요? 제가 이 빌라 관리한 지 30년이 넘었어요. 아니 이 아주머니 진짜 생사람을 잡네. 아무튼 저는 이거 절대 그냥 못 넘어가요. 정확하게 관리비 세부 내역을 보여주시던가 아니면 관리인에서 물러나시던가 둘 중에 하나 하세요. 빌라 관리한답시고 사사건건 장기수선 충당금이다 뭐다 해서 관리비를 올려받던 빌라 관리인, 그의 횡포에 참다 못한 전 빌라의 새 관리인을 뽑는 선거에 입후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기호 2번입니다. 행복 빌라의 새 시대, 새 얼굴, 새 비전을 제시할 저 박수림을 뽑아주세요. 아니, 근데 어머머, 수림 언니. 네. 지금 완전 큰일 났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니, 그 전임 관리인이 자기가 선거관리위원장이라면서 선거 자체를 지금 못하게 막고 있다니까 지금 큰일 났어. 그 양반 내가 진짜 처음 볼 때부터 이상했어 그 상황. 아니 여보세요. 주민들이 공평하게 투표를 뽑는 관리인 선거를 이렇게 막는 경우가 어딨어요? 여기 있어요. 어머나 세상에, 어머 혈압을 어머. 아니 제가 선거관리위원장이라는 거 몰랐어요? 에? 선거관리위원장이 허가도 안 했는데 선거를 그렇게 막 치러요? 어머, 기호 어머, 2번? 어머. 제대로 절차 밟아서 다시 후보를 뽑을 때까지 제가 임시관리합니다. 아니 세상에 무슨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다 있을까요? 선거관리위원장을 자임하면서 차일피일 선거를 미루는 전임 관리인, 아직도 관리인 행세를 하면서 수백만 원 되는 빌라 관리비를 마치 제거 신경 쓰고 있는데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파트 관리비 문제 불거지는 건 여러 번 봤는데 이제 또 관리비가 빌라 관리비가 문제가 되는 건데 어떻게 된 사연인지 자세히 좀 알아보죠. 네, 지금 보신 이 사연이 서울 성동구의 한 빌라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게 지난 10월 이 A 씨가 빌라 관리인 선거에 입후보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주민 동의 없이 이 관리비도 올리고 또 관리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도 않았어요. 이 문제를 계속 일으키니까 못 보겠다 싶었던 B 씨가 보다 못해서 직접 팔을 걷어 붙인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로 예정되었던 선거 자체가 아예 치러지지를 못한 거예요. 선거 자체가 치러지지 않았다. 뭔가 이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닐까요? 뭔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거죠. 아닌 게 아니라 바로 그 전임 관리자였던 B 씨가 자칭 선거위원장이다. 스스로 이걸 자임하면서 피일차일 선거를 미루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B 씨가 지난해 말에 정해진 임기를 마친 뒤에도 선거를 막고 거기다가 월 1,500만 원에 달하는 관리비를 운영을 하면서 관리비 행세, 관리인 행세를 계속 이어갔다는 겁니다. 네, 1,500만 원, 월에 1,500만 원이면 이 관리비 규모가 상당히 큰데요. 이 생각해 보면 요즘에 이제 좀 고급 빌라들이 좀 많아서 그런지 또 뭐 수십만 원씩 관리비 부과되는 곳들도 꽤 많잖아요. 많죠. 근데 하여튼 이 거액이다 보니까 이게 좀 뭔가 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제 A 씨가 아무리 봐도 이상하니까 그 행정관청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행정관청이 뭐라고 답을 줬냐면 아니 A 씨가 정식 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개입할 법적 권한이 없다. 이렇게 난색을 표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A 씨는 B 씨의 부당한 직무 수행을 멈춰달라 이렇게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연입니다. 야, 민사소송으로 갔어요. 행정관청이 손쓸 방법이 없다 이렇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그건 왜 그런 건지 모르겠네요. 네. 바로 법에 허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도 그렇고요, 빌라도 그렇고 오피스텔도 그렇고 우리가 거주하는 공간이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적용되는 법 조항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적용을 받지만 우리 사회에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 집합건물법상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에게만 행정관청이 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적법하게 선임이 되지
않았으니까 행정관청이 개입할 근거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이 돼서 좀 더 엄격한 적용을 받게 됩니다. 네.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K-아파트라는 네. 사이트에서 이 관리비 사용 내역 공개가 의무화되어 있는 상황인 반면 빌라 같은 경우에는 50세대 이상인 경우에만 관리인에게 매년 1회 이상 관리비 등 사무 보고를 의무화해 놓고 있어가지고 관리비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지난해 3월에 집합건물법을 개정하고 같은 해 9월 새로이 시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개정안에는 기존에 어떤 내용들이 좀 달라졌을까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좀 손을 놓고 있었던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대폭 강화해 두었습니다. 먼저 50가구 이상이 되는 집합 건물은 매월 이제 회계 장부를 작성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걸 5년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또 관리단 사무 보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다라는 보고 대상을 임차인에게까지 확대를 했고요. 행정 감독권도 신설을 해가지고 관리인에게 보고 또는 관련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관리인 감독 권한이 지자체에 부여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법이 이렇게 개정됐으니까 이번 사연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개정은 됐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난해 9월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게 홍보가 덜 되었던 것 같아요. 또 빌라 같은 경우에 우리도 이제는 개정이 됐으니까 보여달라 우리한테 장부 내놔라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사실상 지금 실태가 집합건물법 시행 뒤에 지난 1년 동안 서울시 내 25개 구청에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내린 이 자료 제출 명령의 건수가 총 14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부과된 건까지 합치면 단 한 건에 불과하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됐는데도 안타깝게도 법은 너무 멀리 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제 가까이 데리고 오자. 네. 우리가 알고 행사하실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예. 근데 아까 사연 보니까 그 깐깐한 이재영 관리인이 이 관리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딱 숨겨놓고 있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사실 이제 올해 개정법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요구를 하시고 월 1회 이제 우리 관리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내역을 공개해 주세요라고 하면 되는데 네.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50세대 이상이면 장부까지 작성을 해야 된단 말이죠. 맞아요. 장부도 보여달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보여달라고 했는데도 그래도 보여주지 않으면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가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정말 이 깐깐한 이재용 관리인이 보여주지 않고 버틴다라고 하면은 네. 아까 그 A 씨가 B 씨한테 민사소송까지 제기를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네.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굉장히 이 소송 절차가 길어질 수가 있어요. 복잡해. 근데 나는 지금 이 어떤 비리 행위를 당장 잡고 싶고 관리비가 제대로 쓰이는지 지금 당장 확인하고 싶어라고 하면은 법원에 이 가처분 제도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 가처분 제도가 뭐냐면 그 법원에 내가 이 장부 열람이 필요한 이유나 구체적인 목적을 적고 열람하고자 하는 그 장부의 대상과 범위 그리고 지금까지 공개를 계속 꾸준하게 요구해왔던 그런 기록들을 모아가지고 임시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셔서 우리가 장부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꼼꼼하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분명히 관리인은 계단 청소를 하기 위해서 관리비를 걷었다라고 그렇죠. 했는데 장부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아.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관리인한테 그렇죠. 횡령죄 등의 형사 책임까지 물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 그럼- 횡령 말씀하셨는데 그럼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횡령이죠. 일단 횡령이 뭔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그 법이 알고 싶다 팀에서 조금씩 돈을 걷어서 우리끼리 회식을 하자고 돈을 모은 겁니다. 근데 이 돈을 누군가에게 맡겨둬야 되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 살펴보다가 이호선 교수님께 딱 맡겨둔 거죠. 감사합니다. 안 돼. 과자 사 먹어. 안 돼. 그러니까 교수님만 신뢰의 상징. 철석같이 믿고 우리의 회비를 다 맡겨두었는데 네. 교수님이 이거는 우리가 회식할 때 쓰려는 돈인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셨다. 그렇죠. 이럴 때 우리가 배임이다, 횡령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과자 사 드시잖아요. 우리 이호선 교수님은 그럴 일이 전혀 없으시겠지만 우리 사연으로 좀 돌아와 보자면요. 빌라의 관리비 모아둔 이런 부분을 개인적으로 활용하거나 업무상 내가 이걸 관리할 지위에 있는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업무상 횡령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횡령죄와도 달리요. 업무상 내가 이런 돈을 맡고 있었다고 하면 좀 더 두터운 신뢰관계를 갖고 있게 되고 당연히 더 믿고 맡기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상 이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 횡령을 하게 되면 일반 횡령죄보다도 좀 더 높은 처벌 수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가 해당됩니다. 네. 아직까지도 입주민이 낸 관리비를 쌈짓돈이라고 생각하고 막 딴 데 쓰는 사람들, 심지어는 관리비까지 부풀려서 그 돈을 아예 작정을 하고 내 주머니에 넣는 사람들 맞아. 각오하셔야 됩니다. 맞아. 크게 벌 받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 주시죠. 네, 우리가 은퇴 후에 이제 나 자식들한테 돈 달라고 손 벌리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돈 또 나갈 때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맞아. 그러니 우리가 그래도 소소하게 용돈이라도 벌자. 그래서 주식하시는 분들 좀 계시죠? 아마 계실 텐데 이분들을 유혹하는 아주 나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일명 불법 리딩방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불법 리딩방 가입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인데요.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저는 은퇴 후에 용돈벌이 삼아 취미로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주린이였던 전 좀처럼 수익이 잘 나지 않았고 관둬야 하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땡동 문자가 왔네. 가만히 있어보자. 급등주를 찍어준다고? 어머, 수익률 150% 보장한다고? 이게 정말 가능한 거야? 뭐야 이거? 링크가 있는데 한번 들어가 봐야지. 안녕하세요, 사모님. 요즘 주식하기 참 힘드시죠? 이 무릎에 사서 어깨에 왔을 때 팔아야 되는데 어깨에 사서 저 발가락에서 팔고 이러고 계시죠? 어머나 세상에 너무 용하시다 세상에. 아니 맞아요. 왜 제가 샀다 하면 떨어지고 팔았다 하면 오른 걸까요? 제가 이런 주식을 처음 해봐서 아무것도 몰라요. 네, 그러셨군요. 이 주식 처음 시작할수록 또 확률이 더 좋아져요. 괜찮습니다, 아주. 사모님 일단 저는 1대1로 이 급등주 종목들을 추천해드리고 있는데 목표 누적 수익률이 150%입니다. 어머 세상에 150%? 가입은 어떻게 해요? 가입비가 조금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정도, 이 정도. 이건 소액이 아닌데 이렇게 큰 돈을 잃으면 또 어째요?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목표 누적 수익률을 저희가 달성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 가입비 100% 환불. 해드리고 있거든요. 아이고 이 양반 괜찮네 세상에. 가입비를 100% 환불해주겠다는 말에 저는 가진 돈을 탈탈 털어서 두 차례에 걸쳐서 가입비를 지불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아니 그 장진택 씨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수익률 150%는 개뿔. 제가 마이너스만 뜨잖아요. 이거 손실 이거 어떡할 거예요? 아이고 사모님이 주식을 너무 처음 시작해가지고 주식 요걸 흐름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주식 장이 좀 안 좋을 때가 좀 있어요. 이게 잠깐 안 좋은 것뿐이니까 조금 있으면 또 회복되니까요.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금방 회복되긴 뭐가 회복돼? 안 되겠어. 저 그냥 처음 약속한 것처럼 가입비 돌려주세요. 더 이상 투자 못 하겠어요. 100% 돌려주세요. 그러나 100% 가입비로 환불된다던 초반의 말과는 다르게 가입비 환불을 이야기하자마자 잠수 타버린 리딩방 운영자. 가족들 모르게 투자한 거라 저 그 가입비를 꼭 돌려받아야 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에헤. 아유, 당했어. 어떡해요? 뭐 급등주 대박이다, 뭐 200%다. 야, 이거 10중 8구 그냥 불법 리딩방인데. 그렇죠, 어떻게 된 사연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참 주식은 아프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 A 씨가 지난해 11월에 난생 처음으로 이제 주식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일명 이제 주식 초보였는데
그 주식 초보라서 이 A 씨가 언제 사야 되는지, 뭘 사야 되는지, 언제 팔아야 모르죠. 되는지 전혀 모르던 시점이었는데 그때 바로 주식 리딩방 운영자 B 씨가 나타나게 돼요. 이 B 씨가 주식 종목들 콕 찍어주고 투자 방향 이끌어주겠다 이러면서 이 주식 리딩방으로 A 씨를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계약 종료일에 수익률 200%를 달성하지 못하면 가입비 전액을 환불하겠다라고 내세우면서 회원을 모집하게 된 겁니다. 따져봐요. 상식적으로 수익률 200%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사기 냄새가 솔솔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A 씨도 처음에는 네.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이 리딩방에 보면 이 수익 인증글이 막 올라옵니다. 거기다가 막 이렇게 리딩방에서 찍어준 종목으로 처음에 소액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떡상을 한 거예요. 올라가니 이 A 씨는 결국은 큰 믿음을 가지고 수천만 원의 가입비를 감수하고 한 리딩방에 유료 회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조금 큰 금액이긴 했는데 수익 나지 않으면 가입비 전액 돌려주겠다. 이런 B 씨의 말을 아주 철석까지 당연히 믿죠. 네. 근데 뭐 이 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상식적으로 이 수익이 나지 않으면은 100% 가입비 환불. 이게 가능한 이야기가 싶은데. 아니죠. 우리가 뭐 다들 아는 얘기지만 사기를 당하는 중에는 내가 사기를 당하는지 몰라요. 맞아. 끝나봐야 아는 건데 A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A 씨의 수익률이 조금 있다 바로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고요. 계약 종료일이 가까워진 지금까지도 계속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A 씨가 결국 나 가입비 되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리딩방 측은 결국 계속 연락을 회피하다 결국은 잠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얘기를 들어보면 보이스피싱하고 뭐가 다른가 모르겠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죠. 주식 리딩방 이게 뭡니까? 왜 리딩방이라고 얘기하나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리딩이 먼저 영어로 리딩, 이끌어준다 할 때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나 뭐 가상자산 같은 부분 잘 모르는 분들이 자칭 이에 대한 전문가들이 내가 너희를 이끌어주겠다 이런 의미의 리딩도 있고요. 이제 리딩, 읽어준다. 그러니까 주식 정보 같은 것을 내가 읽어주겠다 이런 의미인데 중요한 건 여기서의 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검증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자칭 주식 전문가가 나서서 주식 초보들에게 정보를 주고 이끌어주겠다. 이런 이제 대화 방들이 생겨나면서 우리가 이걸 주식 리딩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엄청 차단을 하는데 엄청 문자가 와요. 계속 그쵸. 얼마 보장, 얼마 돌려준다. 근데 모르는 상황에서 누군가 이끌어준다 이렇게 달콤한 유혹을 하면 넘어갈 수 있는 맞아. 거거든요. 실제로 최근에 이런 피해자가 굉장히 많다면서요.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좀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면 그렇게 고수익이 보장되면 왜 나한테까지 알려주겠어요? 그러네. 본인이 내가 하지. 빚을 내서라도 본인이 하거나 사돈의 팔촌, 가족까지 시켜주겠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교묘한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경찰이 지난 1년간 불법 투자 리딩방 특별 단속으로 검거한 건수가 무려 1,600여 명입니다. 피해액을 보자면요. 무려 7천억 원에 이르는데 아유, 엄청나다. 단순히 그냥 추산을 해봐도요. 매달 500억 원 안팎의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매달? 진짜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리딩방이 어떻게 불법인 거예요? 일단 우리가 뭐 불법 리딩방 말씀은 많이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떠한 업태에 해당하는가 이걸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우리가 투자에 대한 자문을 누군가로부터 받을 때 일단은 투자 자문업이 있고요. 그리고 유사 투자 자문업이 있거든요. 이 투자 자문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허가받기도 까다롭고 조건을 까다롭게 갖춰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여야 되고 일정한 자본금도 있어야 돼요. 네. 전문 인력도 가지고 있고 이 투자자랑 이해상충이 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갖춰야 되고 있는 이런 엄격한 요건들을 두고 있거든요. 네. 근데 유사 투자 자문업은 그 투자 자문이라는 단어도 쓰지 못하고 등록제가 아니라 그냥 신고를 하면은 그냥 허가가 돼주는 이런 그런 신고제예요. 신고제이고 이 유사 투자 자문업이 그럼 도대체 뭐냐? 불특정 다수에게 뭐 이메일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간행물이라든지 ARS라든지 이러한 도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투자 종목을 추천해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데 문제는 뭐죠? 우리 사건에서 1대1의 방식으로 유사 투자 자문업의 업태를 영위하고 있는 자들이 다가간다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이 그 리딩방 같은 곳에, 리딩방 문자. 같은 곳에서 네. 그 나한테만 은밀하게 알려주겠다. 그 좋은 소스나 뭐 개인 투자 성향에 맞춰서 특정 종목을 추천해주겠다. 이거 다 불법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러게. 건가요, 그러면? 그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대1로 하면 안 되는 건데 네. 1대1로 접근을 한단 말이죠. 그 뭐 가입비를 받을 명목도 있을 것이고 1대1로 하면서 내가 정말 오를 급등주를 너한테 추천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일단 유사투자 자문업체가 해서는 안 된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접근을 하는고 하니 보통 이 전화 문자 등으로 개인한테 처음에 접근을 시작을 해요. 네. 그다음에 어떤 링크를 줍니다. 링크를 주면서 이쪽으로 타고 들어와라 라고 해서 오픈 채팅방 같은 곳으로 이제 유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많은 속칭 바람잡이들이 있어요. 수익률을 막 인증하는 바람잡이들. 요번에 엄청 올랐다, 막 대박 났다 이러면서 네네. 이 바람잡이들이 수익의 원금을 보장하거나 이 고수익이 창출됐다면서 굉장히 많은 인증 글들을 올립니다. 그걸 미끼로 나중에는 유료 결제를 1대1로 연락해서 시도하는 방법이고 사연처럼 문제가 되는 것이 결국에 잠적까지 하게 된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강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유형이 바로 우리 사연과 맞닿아 있어요. 가입비 먹튀 이런 사연과 연달아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우리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투자 수익을 올려주겠다는 문자 받게 되잖아요. 네네. 여기에 링크를 타고 들어가게 되면 대화방으로 초대가 되는데 처음에는 무료입니다. 또 그 안에 이미 수많은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서 내가 이분 덕분에 월급은 그냥 벌었다. 나 이번 달에도 수익률 100% 달성이다. 이런 또 바람잡이들이 역할을 해주면 속게 되잖아요. 어떻게 그럼 돈을 벌게 되셨냐 이렇게 대화방에 좀 참여하다 보면 갑자기 이제 VIP 회원방으로 안내해주겠다. 또 이런 그 다음 단계가 연결이 되는데 와. VIP 회원방에 입장을 하려면 이제 고액의 유료 결제를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사실상 여기서 얻게 되는 정보가 실제로 의미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정보 자체를 주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비만 날리게 되고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이게 돈 날린 사람들은 발만 동동 굴리게 돼 있는데 그러면 거기다 가입비 낸 거하고 투자 손실금하고 다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게. 일단은 그 유사 투자 자문업 자체가 잘못되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건 불특정 다수한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이것도 아셔야 돼요. 이들이 얘기하는 게 원금을 보장한다, 뭐 고수익을 보장한다. 그렇지.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 불특정 다수한테 돈을 수신할 경우에 원금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건 이들이 하면 안 되는 행위예요. 안 되는 행위를 했으니까 우리가 소송으로 이 사람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를 봤다라고 해서 형사나 민사를 우리가 소송으로 청구를 할 수가 있을 텐데 하나는 문제는 이겁니다. 그 형사 소송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때 투자와 사기를 조금 구분해야 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투자라고 한다면 손실의 위험도 감수하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가 단순히 이런 어떤 투자 손실로 인해서 무조건 사기로 상대방한테 책임을 묻는다. 이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기가 될 수 있으려면 이들의 행위가 예를 들어서 고수익을 보장한다. 이거는 무조건 옳은다라고 하면서 했었던 행위들이 거짓을 내포하고 있을 경우에는 사기가 될 수가 있어요. 고수익 인증 글들을 올린 사람들이 진짜가 아니라 허위인 경우에 사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가 손해본 부분을 민사로 청구를 하고 그다음에 이들의 불법 행위를 들어서 형사고소를 하시는 방법까지 아울러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주식이라는 게 정말 예측이 어렵거든요. 근데 나중에 수익성을 담보를 하고 싶었다. 근데 알지 않냐? 주식이라는 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 알고 하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냥 발뺌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대부분 그렇겠죠. 근데 그런 경우에 재판까지 간다고 해도 재판부에서 그러니까 이 책임을 일부만 인정해 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성공한 투자는 투자고 실패한 투자는 사기로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투자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주식 종목을 추천해 준 정도만으로는 결국 최종적인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지 추천해 준 사람의 모든 책임이다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사전에 사기는 예방, 내가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 말아야 돼. 이게 주식이나 투자 전문가라고 막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제가 많이 만나봤는데 그렇지, 많이 만나보셨죠. 한 명 안 돼, 안 돼. 그 사람들도 그걸로 돈 못 벌어요. 어디 강의 나가서 돈 벌고 이렇게 투자하면서 그래, 뭐 권유하면서 버는 거지. 네. 그거 믿지 마세요. 그래. 그리고 내가 모르는 종목이면 아예 하질 마세요. 맞아. 오랜 경험으로 제가 많이 날리신 것 같아요. 슬픈 얘긴데. 자, 오늘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엔 라떼는 마리아 시간이죠. 라떼는 마리아 이번 주제는요. 매일매일이 기념일 사랑한 데이입니다. 내게 말하고 싶어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모든 것을 내게 주고 싶다고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알겠니 네가 나의 전부 세대 간의 추억을 공유하는 시간 라떼는 마리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오늘이 어떤 날인지 다들 알고 계시죠? 왜 그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바로 이겁니다. 도깨비 방망이일까요? 막대 과자 데이. 그렇죠. 맞아요. 아, 이거 벌써 막대 과자 데이가 된지 저는 몰랐는데 예, 이게 막대 과자 데이 그러면은 이게 약간 입김도 나고 좀 더 추울 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그러네. 날씨가 이래서 그런지 예, 나오면서 보니까 슈퍼마켓에 막 이렇게 막대 과자 막 이렇게 있는 거 보고 저도 알았어요. 오늘 행복한 아침에서 다 또 스태프분들이 또 그래 말이야.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아니 근데 요즘에는 확실히 덜한데 예전에는 아주 그냥 무슨 명절처럼 11월 10일만 되면 대단했어요. 온 동네가 난리가 났었어요. 명절처럼 맞아요. 못 받으면 난리 나는 겁니다. 정말. 근데 이게 이 막대 과자 데이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사실 저는 사실 중국에 가서 봤어요. 이 막대 과자 진열하는 거 봤는데 하여튼 이날 되잖아요. 그럼 뭐 편의점이고 마트고 뭐 싹 다 막대 과자를 도배가 되는데 네. 요 선물용 막대 과자 패키지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크게 쌓여 있기도 하고 맞아. 박스에 이제 같이 놓여 있기도 한데 이 막대 과자 데이가 일명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 데이 마케팅의 표본이 되고 아주 기준이 되는 요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막대 과자 데이는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도. 1번, 일본에서 먼저 시작돼서 우리나라로 넘어왔다. 2번, 막대 과자를 만드는 모 죄가가 만들었다. 3번, 영남 지역 여중생들이 키 크고 날씬하게 예뻐지자 이런 의미로 막대 과자를 주고받으면서 시작됐다. 4번, 수능 앞두고 막대 과자를 먹으면 시험 잘 본다는 속설이 들면서 시작됐다. 이 중에 정답은 뭘까요? 저는 압니다. 네. 저는 압니다. 뭐요? 역시 우리가 이번 주 또 수능이 있지 않습니까? 딱 수능에 임박해 있기 때문에 이건 네. 완벽하게 정답이 4번인 게 수능. 요때 이제 11월 10일에 무조건 왜? 1등급만 나와라. 일이니까. 일이 생이니까 1등급만 나와라. 그래서 기분 좋게 응원하는 데다가 주는 사람도 가뿐하고 받는 사람도 무겁지 않기 때문에 또 거기에다가 연인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좋지. 마음의 수능 만점이다. 맞다. 1등이다. 교수님이셔서 그런지 네. 교수님적으로만 접근하신 것 같아요. 수능 뭐 이런 걸로만 접근하신 것 같은데, 네. 예, 저는 이제 기업을 다루다 보니까 예, 기업의 원조를 알면은 요 정답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막대 과자 원조는 일본. 일본에 있었습니다. 이거 잘 모르셨죠? 그래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정답은 1번. 그래서 일본. 일본이라서 장 일본. 기사님 말씀하신 거 틀렸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분석을 한 건데. 틀렸습니다. 두 분 다 똑똑하신 분들인데 두 분 다 틀리셨어요. 아, 진짜요? 정답 제가 알고 있죠. 네. 3번. 예? 맞죠, 3번. 딩동댕동. 아 그래요? 진짜요? 자, 이 막대 과자의 시작은 어디였느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찌꺼. 아하. 이 중에서 바로 부산이었습니다. 그래. 때는 1993년 부산의 한 여고 당시 여학생들끼리 이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빼빼하게 마르자 이러면서 막대 과자를 나눠 먹던 게 현재 이르게 됐다고 합니다. 초코 발라져 있는데. 그래서 이때 우정을 주고받는 문화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11월만 되면 경남 지역에서 이 막대 과자 매출이 급등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어요. 경남 지역 영업소장이 본사에 보고를 딱 합니다. 이를 본사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면서
막대 과자 데이 이걸 만들어 보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유명세를 타게 된 거죠. 사실은 뭐 네. 그때만 해도 우리가 데이하면 크리스마스 아니면 뭐 그렇죠. 발렌타인데이 요 그 정도로 정도? 우리가 뭐 데이로 많이 셨었는데 우리가 이 막대 과자 데이가 나오면서 일명 뭐 전국적으로 거의 센세이션 붐이 일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샀는데 이때 또 유행했던 게 있죠. 막대 과자 게임. 그렇죠. 입에 물고서 서로 그러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연애 예능 프로그램 중에 이 막대 과자 게임 하지 않는 게 없을 정도로 맞네. 대단한 인기였고 저도 남편이랑 많이 했습니다. 남편이랑 하는 거 아니야? 예, 특히 언론에서는 이 막대 과자 현상, 이 막대 과자 데이 현상에 대해서 집중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2000년 11월 10일 이 동아일보 기사를 보시면요. 네. 막대 과자 데이에 특수에 대비한 슈퍼마켓과 편의점이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서 손님을 놓친 서울 지역 슈퍼마켓 주인들이 사재기에 나서기도 했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앞에 막대 과자 데이가 어떻게 유래됐는지를 알았는데 그 이 제과 업체에서 그 저 부산 지역 학생들한테 뭐라도 좀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러네. 그죠? 홍보 그리고 많이 해줬는데 그죠? 이게 이때만 되면 뭐 상술이다, 학생들 주머니를 털어간다 이게 그렇죠. 비판 끊이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 우리 고유의 문화를 살려서 젓가락 데이로 하자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2005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막대 과자 대신에 젓가락 데이를 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11월 5일 날 반별로 예선 대회를 치른 후에 11일 날 본선 대회에 34개 반 대표가 나와서 학년별로 반의 명예를 걸고 젓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젓가락 대회가 5분 동안 그릇에 담긴 콩을 젓가락으로 많이 옮기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예, 그런가 하면은 2011년도에도 이 명동성당 인근에서 젓가락 데이 이벤트를 개최해서 1,111명에게 무료로 기능성 쇠젓가락을 나눠주기도 했고요. 또 일본 불매 운동이 한창이었던 2019년도 네네. 이때는 막대 과자 데이 대신에 매년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인 점을 착안해서 우리 농산물을 소비하고 이 농수산물의 날을 기억하자라는 의미에서 가래떡 데이. 이거 기억나요. 가래떡 데이. 이런 맞아. 얘기도 있었습니다. 가래떡 데이면 오늘 같은 날 떡볶이가 또 많이 팔리겠네.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럴 수 있겠네. 그렇죠. 근데 그런가 하면 이 막대 과자 데이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데이가 많아요. 2월 14일에 발렌타인데이, 발렌타인데이, 그렇죠. 3월 맞아요. 14일에 화이트데이, 뭐 대학 다닐 때 이런 거 여자친구한테 뭐 2월만 되면 그냥 막 초콜릿 너무 들어오니까 나 장사할 뻔했잖아. 희망사항이라는 거 다 알아요. 다 알아. 뭐. 사실 2월 달만 되면 짝사랑하는 진짜 친구들은 남자친구한테 고백하고 예쁜 초콜릿 사들고 14일 막 그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옛날에 누구 좋아한다는 소문 나면 얼레리 깔레리 누구 좋아한대요 막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놀림받던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발렌타인데이가 있으면 고백하기 딱 안성맞춤 그런 거죠. 네. 맞아요. 저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뭐를? 네, 저도 이제 2월 14일 날 저한테도 주더라고요. 궁금하지 않아요. 네,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 좋아하나 보다. 마음이 막 설렜는데 보니까 네. 이 여자분이 좀 이렇게 뭐 머리 쓰신 것 같아. 예, 마음에 드는 남자애가 제가 아니라 다른 친구인데 쟤한테만 전해달라고? 주면은 막 선물이 나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그 주변에 친하게 지내는 애들 다 준 거야. 나만 받은 게 아니었더라고. 아유, 어떻게 순진해. 그래서 우리가 이 네. 초콜릿을 주고받을 때도 유형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이 초콜릿을 네. 주는 과정에 가장 많이 할 때 정성 들어간 일명 간의 수공업형이 있었습니다. 맞아, 집에서 맞아. 싹 다 녹여가지고 방산시장 가서 초콜릿 맞아, 맞아, 사다가 맞아. 녹여가지고 막 별 모양 만들어서 요거 많이들 해보신 적 계시죠? 네네. 저는 만들다 제가 다 먹었습니다. 네, 알아요. 두 번째가 오다 주었다 형. 이런 거 있죠. 그래서 한 애한테만 주기가 좀 그러니까 그래. 다른 애들한테도 슬쩍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애한테는 제일 예쁘고 가장 비싼 거 딱 던지면서 뭐라 그래. 맞다. 오다 주었다 이거 하는 거죠. 네. 마지막 세 번째가 박리담회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장진택 기자가 만났던 것처럼 모든 인류애를 가지고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 초콜릿을 뿌리는 그중에 하나 투척된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때 초콜릿은 비싸지
적지 않은 거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아니 너무 많이 받아서 장사를 할 뻔한 이재영 아나운서는 어떤 유형의 초콜릿 좀 받으셨어요? 뭐 공산품부터 시작해서 벨기에로 갔다가 어머나. 수제 초콜릿 우측 한번 먹고 뭐 이렇게요. 아니 근데 이거 받으면 화이트데이 때 부담스러워. 왜냐면 돌려줘야 된다 근데 생각하니까. 화이트데이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면서요? 그럼 저 페이백 해야 되죠. 우리가 화이트데이, 뭐 발렌타인데이 이런 얘기 많이 있었는데 발렌타인데이는 보통 이제 세계적으로도 많이 좀 쓰는 그리고 많이 이용하는 날짜인데 이 화이트데이까지 양쪽에 그 사탕 주고받는 요거까지 양쪽을 같이 쓰는 건 동양 문화 정도밖에 없다 그래요. 뭐 한국, 또 중국, 일본 요 정도 문화라 가지고 약간 독특한 기념일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1월 달 정도에 남자가 저한테 접근을 해요. 그래서 제가 네? 2월 14일 날 선물을 저 초콜릿이라 이래요. 그러더니 2월 말쯤에 헤어지자 그러더라고요. 사탕 주기 싫었던 거야. 사람들이 말이야. 아프다. 그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 이게 네. 그 우리나라에서 이 발렌타인데이가 여성이 남성에게 초콜릿을 주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문화는 1958년도 일본의 한 초콜릿 업체가 만든 겁니다. 이게 일본에서 유럽- 온 거구나. 예. 유럽에선 발렌타인데이 때 연인들이 카드와 함께 뭐 초콜릿을 주고받는 이런 유럽 문화 이런 것들을 보고 판촉의 기회로 활용한 건데 이 당시 일본 문화는 여성이 남성에게 먼저 구애하는 거를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초콜릿을 주는 걸로 좀 간접적으로 좀 부드럽게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는 걸로 이렇게 승화시킨 거죠. 당시는 이게 일본 여성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이 됐고요. 결국 그 문화가 우리나라에 전파가 됐어요. 화이트데이 역시 마찬가지로 80년대 일본의 제과산업협회가 발렌타인데이에 받은 초콜릿에 대한 답례로 만든 그런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네. 별별 기념일이 다 있는데 이게 그렇죠. 또 안 챙기자니 그렇고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저 기업들이 막 이런 걸 막 잔치를 막 부추긴다 이런 비난을 하는데도 네. 기업들이 이 마케팅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네, 마케팅이 좀 그렇죠. 달라지고 네.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거 관련해서 좀 궁금해요. 예, 일단 기업이나 네. 또는 브랜드 이름에서 연상되는 날짜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요일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걸 활용하면은 이 소비자들한테 이 각인시키기가 상당히 편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데이 마케팅을 통해서 또 매출도 또 오르잖아요. 맞아.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 있죠. 네. 네. 마케팅이 근데 조금씩 달라지고 있죠. 네, 어떤 식으로 아, 달라지는 요새 뭐 거죠? 많이 있죠. 여러분 뭐 농축 수산물 이제 붐업 시키자 해가지고 여러분 삼겹살 데이 그렇죠, 기억나시죠? 맞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가 삼칠 아, 삼치 데이. 참치 먹자. 그리고 5월 2일 날 오이데이, 오리데이 이렇게도 부르는데 결국은 뭐 구구데이 여러분 아시죠? 뭐 닭, 치킨, 뭐 계란 먹자. 구구 하니까 여러 날들이 있는데 무엇보다 서로를 살리는 날들이 됐으면 맞아요.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뭐 11월 11일을 맞아서 먼 데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입니다. 주말 사이 반짝 추위는 물러났습니다. 현재 서울의 아침 기온 9.8도 가리키고 있고요. 대부분 지역이 10도 안팎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에 안개가 껴 있습니다. 가시거리 200m 밑으로 좁혀진 곳도 있으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오전에는 인천에서, 밤에는 수도권과 충남에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오는 곳도 있는데요. 양은 동해안에 5에서 10m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당분간 한낮에는 20도 정도로 온화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1도, 부산은 23도가 예상되고요.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대망의 수능일입니다. 올해 심한 수능 한파는 없겠는데요. 다만 오후부터 전국에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네, 벌써 수능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일교차가 커서 아침 저녁에는 겉옷을 챙기셔야겠고요. 특히 수험생분들은 건강관리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도공기술마켓 활성화를 위한 우수기업 시상식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도공기술마켓을 통한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확장 계획을 설명했는데요. 현재 도공기술마켓은 단지 신기술
도입 역할에 그치지 않고 기술 개발과 검증 그리고 시험 시공, 해외 판로를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중소기업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 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날씨가 완전히 낮에는 그냥 확 풀렸더라고요. 정말 좋았어요. 네. 사실 지난주 평일에는 좀 추웠어서 주말에 어떨까 이제 날이 또 풀려서 활동하긴 좋았는데 11월에 이래도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